저는 올해로 65이 됐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죠. 아이들이 모두 자라서 독립한 뒤로는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둘째를 출산했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너무 기뻐서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어요. 민지는 저희 외동딸이거든요.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됐고 첫째에 이어 둘째까지 낳아 이제 내 식구가 됐다는 게 실감이 안 났습니다. 엄마, 산후조리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조금 지쳐 있었어요. 당연히 도와줘야죠. 저는 바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민지 집에 일주일 정도 다녀올게요. 애 낳았다잖아요. 남편도 흔쾌히 알았다고 했죠. 저는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딸과 손주들을 위해 반찬도 몇 가지 만들어서 큰 보냉백에 담았어요. 갓 태어난 아기를 위한 선물도 준비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민지네는 수원 영통구에 살고 있었어요. 아파트가 아니라 4층짜리 빌라였죠. 평택에서 수원까지는 버스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창밖 풍경을 보며 가는 내내 손주들 얼굴만 생각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내비게이션을 보며 골목길을 걸어 들어갔어요.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새로 지은 건 아니지만 깔끔하게 관리된 빌라가 보였죠. 민지가 살고 있다는 그곳이었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딸이 문을 열었어요. 민지는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지만 그래도 반갑게 웃으며 저를 맞아줬죠. 엄마 오셨어요? 그래, 힘들었지? 어디 보자.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민지는 제 품에 안기더니 조금 울먹이는 것 같았어요. 산후 호르몬 때문인지 감정이 북받친 모양이었죠. 집 안으로 들어가니 첫째 손주 지훈이가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었어요. 이제 4살이 됐죠. 저를 보더니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할머니, 어머, 우리 지훈이 많이 컸네.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저는 지훈이를 안아 올리고 볼에 뽀뽀를 해줬어요. 아이는 까르르 웃었죠.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안방에서는 갓 태어난 둘째가 자고 있었어요. 작고 포동포동한 아기를 보니 신기하기만 했죠. 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준호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도저히 집안일까지 못 봐주겠더라고요. 사위 준호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사위가 중견 IT 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한다고 알고 있었어요. 민지 결혼할 때 많이 알아봤거든요. 괜찮은 직장에 성실한 성격이라고 해서 안심했었죠. 준호는 어디 있어? 아, 오늘도 일찍 나갔어요. 프로젝트 막바지라서 거의 매일 야근이래요. 민지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였어요. 하긴 신생아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남편이 바쁘다 보면 산모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하니까요. 저는 짐을 정리하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우선 부엌부터 정리했어요. 설거지가 쌓여 있더라고요. 빨랫감도 한가득이었죠. 민지는 아기한테 젖을 먹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다 할 테니까 넌 쉬어. 알았지? 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당연한 거지. 저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했어요.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했죠. 지훈이랑도 놀아주고요. 저녁 준비도 했습니다. 반찬통을 가득 채워뒀어요. 해가 질 무렵 사위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지훈이랑 블록을 쌓고 있었죠. 어머님 오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호는 넥타이를 풀며 인사했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그래, 고생이 많구나. 밥은 먹었어? 아니요, 아직이요. 회사에서 일만 하다 왔어요. 저는 준호에게 따뜻한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준호는 맛있게 먹더니 곧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정말 바쁜가 봐요.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작은 빌라라 방이 2개뿐이었거든요. 안방은 민지네 부부가 쓰고 작은 방은 지훈이가 썼죠. 저는 소파가 편했어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호는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죠. 저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했어요. 민지는 산후조리를 하느라 누워 있었고 저는 지훈이를 돌보고 아기도 봤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날도 준호는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죠. 빨래도 한가득 쌓여 있었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저는 빨래를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빌라 옥상에는 빨랫줄이 쳐져 있었거든요. 날씨가 좋아서 빨래 널기 딱 좋았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좀 찼습니다. 역시 나이가 드니 체력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천천히 계단을 올라 옥상 문을 열었죠.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바람도 선선했습니다. 저는 빨랫감을 바구니에서 꺼내 하나씩 널기 시작했어요. 딸의 옷, 지훈이의 작은 티셔츠들, 수건들을 빨랫줄에 걸었죠. 그때였습니다. 옥상 한쪽 구석, 물탱크 뒤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에 뭔가 흔들리는 소리였죠.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물탱크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곳에는 검은 비닐봉지 여러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버린 쓰레기인가 싶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옥상에 왜 쓰레기를 쌓아두겠어요? 저는 한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비닐봉지 안에는 신용카드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냥 한두 장이 아니었어요. 수십 장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죠.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카드를 자세히 보니 이름이 다 달랐어요. 김민수, 이영희, 박철호. 모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었죠. 통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역시 여러 명의 명의로 된 통장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뭘까요? 왜 이런 게 여기 있는 걸까요? 다른 봉지도 열어봤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풀기도 힘들었죠. 두 번째 봉지에는 신분증 사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사본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도장도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들이었죠.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건 분명 정상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봉지를 열었어요. 이번에는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A4 용지에 빼곡하게 인쇄된 대출 서류들이었죠. 저는 그중 한 장을 펼쳐봤어요. 서류 여백에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대포통장이라는 글씨가 보였어요. 명의도용이라는 단어도 보였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단어, 보이스피싱 일당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죠. 보이스피싱이라고요? 뉴스에서 본 그 사기 조직 말인가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계속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는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거기에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철수. 제 남편의 이름이었어요. 주민등록번호까지 정확하게 메모되어 있었죠. 다음 장에는 딸 민지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이민지. 주민등록번호도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가 우리 가족의 개인정보를 이렇게 갖고 있다고요? 그것도 범죄 서류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저는 서류를 더 넘겨봤어요. 남편과 딸의 명의로 이미 대출을 받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금액도 적지 않았어요. 수백만 원씩 여러 건이었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위 준호가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 성실해 보이던 사위가요? IT 회사 과장이라던 사위가요? 저는 비닐봉지를 더듬거리며 다시 확인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우리 가족의 정보였어요. 네 번째 봉지도 열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휴대폰이 여러 대 들어 있었어요. 저렴한 스마트폰들이었죠. 아마 범죄에 쓰는 전화기인 것 같았습니다. 다섯 번째 봉지에는 현금도 있었어요. 10,000원짜리 지폐가 묶음으로 여러 개 있었죠. 대충 봐도 수백만 원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죠. 사위가 이런 범죄자였다니. 우리 딸이 범죄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사위가 우리 가족을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과 딸의 명의로 뭔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어요.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죠. 카메라를 켜고 서류들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딸의 이름이 적힌 부분을 집중적으로 찍었어요. 신용카드들도 찍었죠. 통장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초점이 제대로 안 맞았어요. 심호흡을 하고 다시 찍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증거를 남겨야 했죠. 그때였습니다. 아래층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였죠. 누군가 집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설마 준호인가요? 지금 시각은 오후 2시쯤이었어요.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죠. 어머님, 집에 계세요?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일찍 돌아온 거예요. 저는 급히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죠. 비닐봉지를 제자리에 놓아야 했어요.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저는 황급히 서류를 주워 담았어요. 순서가 뒤죽박죽이 됐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비닐봉지를 물탱크 뒤에 대충 던져놓고 일어섰어요.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빨래는 다 널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죠. 빨리 내려가야 했습니다. 옥상 문을 열고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천천히 내려갔죠. 3층 계단참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아래에서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었죠. 잠시 후 준호와 마주쳤어요. 아, 어머님. 빨래 널러 가셨어요? 준호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표정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죠. 저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고개만 끄덕였죠.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세요. 준호가 그렇게 말하며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난간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죠. 준호의 발소리가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으로 가는 소리였어요. 저는 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갔죠. 4층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문고리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몇 번 만에 겨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죠. 민지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아기를 재우고 나온 모양이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얼굴이 왜 그래요? 민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손을 흔들며 괜찮다는 신용만 했죠.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계단 오르내리느라 좀 힘들었나 봐. 저는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민지는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며 진정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계속 옥상의 비닐봉지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죠.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가 지금 옥상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가 뒤적거린 흔적을 발견하면 어떡하죠? 알아채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소파에 앉아 천장만 바라봤어요.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옥상을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집에서 하루라도 빨리 나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위층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준호가 다시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소파에 앉은 채 숨을 죽였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호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애써 태어난 척 텔레비전을 보는 신용을 했습니다. 어머님, 빨래는 다 널으셨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똑같았어요. 의심하는 기색은 없어 보였죠. 아, 아니. 급히 내려와서 다 못 널었어. 나중에 다시 올라가려고.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지와 무슨 얘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일단 들키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죠. 준호가 비닐봉지들을 자세히 확인했을 수도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아까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문을 잠그고 사진을 봤어요. 사진이 제대로 찍혔습니다. 남편과 딸의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죠. 대출 서류도 잘 찍혔어요. 신용카드 사진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했죠. 핸드폰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길 수도 있으니까요.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회사에서 재택 근무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찍 들어왔죠.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집에서 일하는 것도 좋지.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준호가 집에 있으면 제가 움직이기 힘들었어요. 옥상에 다시 올라갈 수도 없었죠. 오후 내내 준호는 거실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준호를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노트북 화면이 궁금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회사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양파를 썰다가 손을 베일 뻔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온통 옥상에 그 비닐봉지들만 생각났습니다. 준호는 가끔 전화를 받았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통화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 않았죠. 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처리하겠습니다. 단편적으로 들리는 말들이었어요. 업무 통화처럼 들렸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6시쯤 됐을 때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일찍 들어왔으니까 같이 저녁 먹어요. 평소 같았으면 반가운 제안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죠. 준호와 한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는다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 그러자. 저는 억지로 대답했어요.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그릇을 놓을 때마다 덜컥거렸죠. 민지도 나와서 함께 앉았습니다. 아기는 안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지훈이는 제 옆에 앉았죠. 어머님, 반찬 정말 맛있어요. 역시 어머님 손맛이 최고예요. 준호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어요. 전혀 이상한 점이 없어 보였죠. 저는 밥을 입에 넣었지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물을 마시며 억지로 삼켰죠. 엄마, 입맛이 없어요? 드시는 게 너무 없으신데.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야, 오늘 좀 피곤해서 그래.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준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뭔가 이상했어요. 의심하는 것 같기도 하고 확인하는 것 같기도 했죠. 어머님, 오늘 옥상에 오래 계셨어요? 준호의 질문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젓가락을 놓칠 뻔했어요. 아니, 빨래만 널고 금방 내려왔어.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린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준호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이 동네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옥상에도 함부로 놔둔 물건 있으면 조심하셔야 해요. 저는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건 경고였어요. 분명히 경고였죠. 준호는 옥상에서 제가 뭔가 본 걸 알아챈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조심해야지. 저는 겨우 대답했어요. 밥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 내내 준호는 계속 저를 관찰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티 안 나게 쳐다봤죠. 하지만 저는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옥상에서 뭔가 발견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닦으면서도 손이 계속 떨렸죠. 접시 하나를 깨뜨릴 뻔했습니다. 준호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일하는 척하면서 계속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집에 하루라도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죠.
밤 9시쯤 됐을 때 저는 핸드폰으로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화장실에 숨어서 보냈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전화할게요. 하지만 준호가 있는 상황에서 전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모두 잠들면 전화해야 했죠. 밤 10시가 넘어서 민지가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기가 자주 깨서 일찍 자야 한다고 했어요. 준호는 여전히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죠. 눈을 감은 척했지만 신경은 곤두서 있었습니다. 준호의 모든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준호가 일어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살짝 눈을 떴습니다. 거실에 아무도 없었죠. 안방 불도 꺼졌어요. 하지만 저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정말 잔다는 보장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 밝기를 최소로 낮추고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금 전화하면 안 돼요. 내일 아침 일찍 집에 갈게요. 무슨 일인지는 그때 설명할게요. 남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걱정되네. 조심해서 와. 저는 핸드폰을 끄고 이불 속에 숨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요? 하지만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과 딸의 명의가 이미 도용됐어요. 더 큰 피해가 생기기 전에 막아야 했죠. 새벽 2시쯤 됐을 때 안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였어요. 저는 눈을 꼭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죠. 발소리가 거실로 다가왔어요. 준호였습니다. 물을 마시러 나온 것 같았죠. 하지만 물을 마시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제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소파 옆에 서 있었어요. 저는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한참 동안 준호는 거기 서 있었어요.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게 느껴졌죠.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자고 계시나? 준호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이불 속에서 온몸을 떨었습니다. 준호가 절 확인하러 나온 거예요. 제가 정말 자고 있는지 보러 온 거였죠. 이 집에서 하루라도 빨리 나가야 했습니다. 내일 새벽 모두가 자는 시간에 나가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은 지옥 같았습니다.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준호가 제 옆에 서 있던 모습이 떠올랐죠. 새벽 5시쯤 됐을 때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겨야 했어요. 하지만 소리를 내면 안 됐죠.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나 짐을 모았습니다. 가져온 옷가지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죠. 그런데 안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기가 우는 소리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민지가 아기를 달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히 준호는 깨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소파에 누웠습니다. 아직 나갈 수 없었죠. 모두가 완전히 잠들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1시간쯤 더 기다렸어요. 아기도 다시 잠들었고 집안이 조용해졌죠. 아침 7시가 됐습니다. 곧 준호가 일어날 시간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메모를 남겼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간다고 적었죠. 민지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썼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는데 손이 떨렸어요. 신발끈을 묶다가 놓쳤죠.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민지가 나왔습니다. 부스스한 머리로 저를 봤죠. 엄마, 어디 가요? 벌써 가시게요? 민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아빠한테 급한 일이 생겼대.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인데요? 큰일이에요? 아니야, 괜찮아. 걱정 마. 너는 몸조리 잘하고. 저는 서둘러 민지를 안아줬습니다. 딸을 안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큰 힘이 됐어요. 민지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래, 몸 잘 챙기고, 아기들도 잘 키우고. 저는 민지를 놓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어요. 계단을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해서 밖으로 나왔죠.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골목길을 빠르게 걸었어요.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준호가 따라오지 않을까 해서요. 큰 길까지 나와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는데 택시가 안 잡혔어요. 10분쯤 지났을 때 드디어 빈 택시가 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들었죠. 평택으로 가주세요. 택시에 타서도 뒤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민진의 빌라가 점점 멀어졌어요. 기사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일찍 나오시네요. 무슨 급한 일 있으세요? 네, 집에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차창 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신고하면 민지는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범죄자가 되면 딸과 손주들은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남편과 상의해야 했죠. 평택까지 택시비가 꽤 나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여보 왔어요? 무슨 일이야? 남편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남편 옆에 앉았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옥상에서 발견한 비닐봉지들, 신용카드와 통장들, 그리고 우리 가족의 개인정보까지요. 남편은 점점 얼굴이 굳어졌어요. 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게 정말이야? 준호가 그런 짓을? 네, 제가 직접 봤어요. 사진도 찍어뒀고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내 이름이잖아. 민지 이름도 있고.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넘겨봤습니다. 대출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죠. 당장 확인해 봐야겠어. 남편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신용정보 조회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본인 인증을 하고 신용정보를 조회했습니다. 화면에 정보가 떴죠.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저도 옆에서 화면을 봤어요. 대출 내역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전혀 모르는 대출이었죠. 소액 대출이 사건이나 있었어요. 이게 뭐야? 내가 이런 대출 받은 적 없는데. 남편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체 기록도 있었어요. 민지 것도 확인해봐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민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어요. 민지의 신용정보도 조회했습니다. 역시 모르는 대출이 3건 있었죠. 이건 명백한 명의도용이야. 사기야. 남편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그 자식이 우리 가족을 이용한 거야. 감히 우리를.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화를 내봤자 소용없었어요. 여보, 진정해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봐야죠. 남편은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이건 범죄야. 하지만 민지는요? 남편이 경찰에 잡히면 민지랑 애들은 어떡해요?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도 난처한 표이었어요. 그래도 신고는 해야지. 우리만 당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야. 준호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 짓 하고 있을 거야.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옥상에 있던 수십 장의 신용카드와 통장들을 생각하면요. 민지한테는 얘기해야 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일단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결정하자. 민지는 아직 산후조리 중이잖아. 저희는 그날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지요. 저녁이 됐을 때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무사히 도착하셨어요? 응, 잘 왔어.
너는 괜찮니? 네, 괜찮아요. 근데 준호가 오늘 이상하게 행동해요. 민지의 말에 저는 긴장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자꾸 엄마 얘기를 물어봐요. 왜 갑자기 가셨냐고, 무슨 일 있었냐고요. 준호가 의심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아빠가 몸이 안 좋아서 급히 온 거야. 걱정 마. 그래요? 아빠 많이 아프세요? 아니, 괜찮아. 너는 몸조리나 잘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도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준호가 눈치챈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떡하죠? 내일 아침 바로 경찰서 가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준호는 체포될 거예요. 민지는 충격을 받을 거고요. 손주들은 아빠 없이 자라게 되는 건가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더 큰 피해가 생길 게 분명했죠. 새벽에 눈을 떴을 때 결심이 섰습니다. 오늘 경찰서에 가야 해요. 가족을 지켜야 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남편도 이미 깨어 있었어요.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 잤는지 얼굴이 피곤해 보였죠. 여보, 오늘 바로 경찰서 가야 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준비하자. 증거 사진 다 있지? 네, 핸드폰에 다 저장돼 있어요. 클라우드에도 백업해뒀고요. 저희는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먹었어요. 8시쯤 됐을 때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지금 통화하면 목소리가 떨릴 게 분명했죠.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간호하느라 바쁘다고 적었어요. 나중에 전화하겠다고도 썼죠. 9시가 되기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가까운 경찰서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였어요. 날씨가 쌀쌀했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었죠.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우리가 잘하는 거 맞죠? 남편이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맞아. 이게 옳은 일이야. 걱정 마. 경찰서가 보였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입구에 경찰차 몇 대가 세워져 있었죠. 저희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원실에 경찰관이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젊은 남자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명의도용 피해를 신고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죠. 경찰관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신고 접수를 위한 준비였어요. 피해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딸의 산후조리를 도우러 갔던 것, 빌라 옥상에 올라갔던 것,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비닐봉지들까지요. 경찰관은 진지하게 듣더니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네,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경찰관이 사진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건 심각한 사안이네요.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루된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급자를 불렀어요. 잠시 후 형사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제가 김 형사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형사님은 메모하며 들었어요. 사위분이 어디 사시죠? 수원 영통구입니다. 빌라 4층에 살아요. 주소 정확히 아십니까? 남편이 핸드폰에서 주소를 찾아 알려줬습니다. 형사님이 컴퓨터에 입력했어요. 신용정보도 확인하셨다고 했죠? 네, 저희 모르게 대출이 여러 건 실행돼 있었습니다. 남편이 노트북에서 조회한 결과를 프린트해온 걸 보여줬어요. 형사님이 서류를 살폈습니다. 이건 명백한 명의도용입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조직 연루 정황도 있고요. 형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신고인분들께서는 사위분을 고소하시는 겁니까? 그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도 잠시 망설였어요. 저희 딸이 있습니다. 손주도 둘이고요. 신생아도 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범죄 사실이 명백하면 수사는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딸은 아무것도 몰라요. 남편이 이런 짓 하는 줄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 부분은 조사해 보겠습니다. 일단 현장 확인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님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원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는 것 같았어요. 통화를 마친 형사님이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현장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사위분이 눈치챘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집을 급하게 나왔거든요. 의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서둘러야겠네요. 증거물을 옮길 수 있으니까요. 형사님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연락하고 준비했어요. 저희는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A4 용지 여러 장에 걸쳐 자세히 적었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점심때가 됐을 때 형사님이 다시 왔습니다. 수원 쪽에서 영장 발부받고 있습니다. 오후 2시쯤 현장 투입 예정입니다. 저희도 가야 하나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형사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일단은 저희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신고인분들은 연락 가능하게만 대기해 주세요. 저희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이제 모든 게 시작된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다 빠진 것 같았어요. 남편도 옆에 앉았습니다. 저희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죠. 오후 1시쯤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엄마, 왜 전화 안 받으셨어요? 걱정했잖아요. 민지의 목소리가 불안해 들렸습니다. 미안해, 아빠 병원 데려갔다 오느라 정신없었어. 아빠 많이 편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검사만 받고 왔어. 거짓말을 하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었어요. 엄마, 근데 준호가 오늘 이상해요. 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뭐가 이상한데? 아침부터 계속 전화 받고 어디론가 나가려고 해요. 되게 급해 보여요. 준호가 눈치챈 게 분명했습니다. 증거물을 옮기려는 걸까요? 민지야,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저는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지금 전화로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인데요? 아니야, 나중에 할게. 너는 몸조리 잘하고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준호가 움직이고 있대요. 어떡하죠? 남편이 급히 형사님께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형사님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1시 반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준호가 증거물을 다 치우면 어떡하죠? 핸드폰을 꽉 쥐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어요. 2시가 됐습니다. 3시가 됐어요. 아무 연락이 없었죠. 저는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3시 반쯤 됐을 때 형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신고인분 현장 확인 완료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용의자 긴급 체포했습니다. 증거물도 확보했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시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체포됐다는 건 민지가 곧 알게 된다는 뜻이었죠. 딸분께는 현장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많이 놀라셨어요. 형사님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희 딸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네, 그건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부인은 피해자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아줬어요. 잘한 거야. 우리가 잘한 거야. 남편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었죠. 저녁 무렵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였어요. 엄마, 단 한마디만 하고
민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어요. 미안해, 민지야. 정말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요? 엄마 덕분에 알게 된 거잖아요. 민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집으로 올래? 애들 데리고 오렴. 네, 갈게요. 금방 갈게요. 그날 밤 민지는 두 아이를 데리고 평택집으로 왔습니다. 저희는 딸과 손주들을 꼭 안아줬어요. 긴 밤이 시작됐습니다. 민지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쯤이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지훈이 손을 잡은 채였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죠. 저는 딸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지도 제 품에 안기더니 소리내어 울었어요. 엄마, 저 정말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알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저희는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같이 울고 있었어요. 지훈이가 할머니 다리를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아빠는 어디 갔어요? 그 말에 민지가 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직 4살인 지훈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지훈아, 아빠는 일 때문에 좀 바쁘단다. 할머니 집에서 놀자. 남편이 지훈이를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민지를 안방에 앉혔습니다. 아기는 자고 있었고 지훈이는 거실에서 남편과 놀고 있었죠. 민지야, 괜찮아? 저는 딸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경찰이 준호를 데려갔어요. 옥상에 올라가더니 비닐봉지를 다 가져갔어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가 뭐라고 하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민지는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토닥였어요. 경찰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남편이 무슨 일 하는지 아냐고요. 뭐라고 했어? 회사 다닌다고 했죠. IT 회사 과장이라고요. 그랬더니 형사님이 이상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민지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준호가 2년 전에 회사에서 잘렸대요. 횡령 혐의로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년 전이면 민지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였어요. 그럼 그동안 준호는 뭐 했던 거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했대요. 중간 관리자였대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이 보여준 서류에 우리 가족 정보가 다 있었어요. 엄마, 아빠, 저까지요. 알아, 엄마가 옥상에서 봤어. 저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호가 우리 명의로 대출을 받았대요. 저도 몰랐어요. 제 명의로 3건이나 대출받았대요. 민지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생활비는 어떻게 했어? 준호가 돈을 줬잖아. 그게 다 범죄로 번 돈이었던 거예요. 저는 남편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어요. 민지는 자책하듯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속은 거야. 저는 딸을 다시 안아줬어요. 민지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로 와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저와 남편 그리고 민지가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아이들은 이웃집에 부탁했죠. 형사님이 조사 내용을 설명해 줬습니다. 용의자 조준호는 3년 전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습니다. 형사님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시작했고 나중에는 중간 관리자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 정보는 언제부터 악용한 거예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결혼 직후부터입니다. 처가 식구들의 개인정보를 조금씩 빼냈습니다. 형사님의 말에 민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주민등록 등본도 몰래 떼고 인감증명서도 위조했습니다. 위조요? 네, 도장을 몰래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신고인분들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고 대출도 받았죠.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한 거예요.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신고인 가족만 3천만 원 정도입니다. 다른 피해자들까지 합치면 2억이 넘습니다. 형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직원들도 검거했습니까?
네, 어젯밤에 일제히 검거했습니다. 총 8명입니다. 형사님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준호와 함께 찍힌 남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전국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죠. 민지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남편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게 된 거예요. 부인은 정말 몰랐습니까? 형사님이 민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몰랐어요. 남편이 회사 다닌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실직 사실도 몰랐습니까? 네, 전혀요. 매일 출근하는 것처럼 나갔어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생활비는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남편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었어요. 월급이라고 생각했죠. 그게 다 범죄 수익이었습니다. 형사님의 말에 민지는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부인은 피해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형사님이 민지를 안심시켰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용의자는 구속될 것입니다. 죄질이 나쁘고 증거가 명백합니다. 재판은 언제쯤 시작되나요? 한 달 정도 후에 시작될 겁니다. 신고인분들은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의도용 피해는 어떻게 회복하나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범죄 피해자로 인정받으시면 대출 기록도 삭제됩니다. 형사님이 안내 서류를 건네줬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에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혼할 거예요. 저는 딸을 봤어요. 민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그래, 내가 결정한 거면 엄마가 지지할게. 아이들을 범죄자 아빠 밑에서 키울 순 없어요. 민지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도와줄게. 남편도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날 옥상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계속 속았을 거예요. 더 큰 피해가 생겼을 수도 있었죠. 그 작은 우연이 가족을 구한 겁니다. 일주일 후 저희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갔습니다. 범죄 피해 사실을 증명하고 대출 기록 삭제를 신청했어요.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줬습니다. 피해 회복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다 처리될 겁니다. 저희는 서류를 제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지는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절차를 시작했어요. 준호는 구치소에서 이혼 동의서에 서명했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와 남편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준호를 봤습니다. 수감복을 입고 수갑을 찬 모습이었어요. 준호는 저희를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죠.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처가 식구들의 명의를 도용한 것도 인정합니까? 네. 준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재판은 석 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여러 차례 공판이 열렸죠. 마침내 선고가 났습니다. 징역 5년이었어요.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특히 가족까지 범죄에 이용한 점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판사님이 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갔습니다. 저희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어요. 법원을 나오며 민지가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죠.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지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날 저녁 민지는 아기한테 젖을 먹이다가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119에 전화했죠. 여보세요, 딸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1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민지를 들것에 실어 병원으로 옮겼어요.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입니다. 산후 우울증도 심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민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입원이 필요합니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일단 이틀 정도 입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신과 상담도 필요해 보입니다. 민지는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딸을 보니 너무 안쓰러웠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약해서.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약한 게 아니야. 너무 힘든 일을 겪은 거지.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전 남편이 그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어요. 5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민지는 눈물을 흘렸어요. 알아. 준호가 너무 잘 숨긴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제가 눈치를 못 챈 건 사실이에요.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그만해. 자책하지 마.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민지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이틀 후 민지는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밝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집에서도 민지는 자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기가 울어도 반응이 느렸어요. 저는 정신과 상담을 권했습니다. 처음에 민지는 거부했어요. 엄마, 전 정신병자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마음이 많이 다친 거잖아.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 결국 민지는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 갔어요. 한 달쯤 지나자 민지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웃어주기도 했죠. 엄마, 상담 선생님이 그러시는데요. 제가 너무 자책할 필요 없대요. 민지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그렇지. 선생님 말씀이 맞아. 전 피해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가해자는 준호고요. 민지의 목소리에 조금씩 힘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대요. 애들을 위해서라도요. 그래, 잘 생각했어. 저는 딸이 조금씩 회복되는 게 보여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부도 신용 회복을 위해 바쁘게 움직였어요. 은행마다 찾아다니며 대출 기록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범죄 피해 확인서를 제출했죠.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넣었습니다. 신용등급 회복을 위해서였어요. 3개월쯤 지나자 대출 기록이 하나둘 삭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용등급도 조금씩 올라갔어요. 여보, 이제 좀 나아지는 것 같아. 남편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지도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정식으로 이혼이 확정됐어요. 엄마, 이제 전 싱글맘이에요. 민지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네, 엄마 아빠 덕분에 살아요. 민지는 아이들과 함께 친정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당분간은 그게 최선이었죠. 지훈이는 가끔 아빠 얘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언제 와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지훈아, 아빠는 먼 곳에서 일하고 계셔. 한동안 못 올 거야. 아빠 보고 싶어요. 그래, 알아. 할머니가 지훈이 많이 놀아줄게. 지훈이를 안아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크면 진실을 알게 되겠죠. 그때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엄마, 전 다시 일하려고요. 그래, 애들은 어떻게 하고? 엄마 아빠가 봐주실 수 있죠?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봐줄게. 감사해요, 엄마. 민지는 여러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결혼 전에 사무직으로 일했던 경력이 있었거든요. 한 달쯤 뒤 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더니 합격했어요. 엄마, 붙었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이에요. 민지가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는 얼굴이었어요. 잘했어,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민지가 일을 시작하면서 가족의 일상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아침마다 민지는 출근 준비를 했어요. 저는 아이들을 돌봤죠. 지훈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아기는 제가 낮 동안 돌봤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딸이 조금씩 자립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죠. 저녁이면 민지가 퇴근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얼굴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날 엄마가 옥상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했어요. 저는 민지를 봤어요. 그랬으면 계속 속았겠지. 맞아요. 더 큰 피해가 생겼을 거예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그날 빨래를 널러 가신 게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게. 그게 작은 기적이었던 것 같아.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옥상에서 비닐봉지를 발견했던 그 순간을요. 만약 제가 옥상에 올라가지 않았다면요. 만약 비닐봉지를 열어보지 않았다면요. 엄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았어요.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겨낸 거야.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어요. 민지는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었죠. 지훈이는 이제 5살이 됐어요. 아빠 얘기는 예전보다 덜 했습니다. 둘째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돌이 지나면서 걷기 시작했죠. 저와 남편의 신용도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대출 기록도 다 삭제됐고요.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옥상에서 비닐봉지를 발견했던 순간, 준호와 계단에서 마주쳤던 순간, 경찰서에 신고했던 순간들이요. 여보, 가끔 생각해요. 제가 용기를 못 냈으면 어땠을까?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용감했어. 가족을 지켰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민지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면 가슴이 아파요. 그래도 진실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더 늦었으면 더 큰 상처가 됐을 거야.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빨리 발견했기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어요. 민지는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요. 엄마, 전 이제 남자를 보는 눈을 키워야 할 것 같아요. 민지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그래, 다음엔 좋은 사람 만나야지. 네, 이번엔 신중하게 볼 거예요. 민지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딸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게 감사했습니다. 손주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요. 그 악몽 같던 시간들이 이제는 조금씩 추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잊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경험이 저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진실의 중요성도 알게 됐죠. 무엇보다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날을 생각합니다. 옥상에 올라간 그날을요. 만약 그날 빨래를 널러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비닐봉지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면요? 하지만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발견했고 신고했고 가족을 지켰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했습니다. 민지와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저희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이요. 저는 거실에서 손주들과 놀고 있는 민지를 봤습니다. 웃으며 아이들을 안아주는 딸의 모습을요. 그 모습이 저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깨어진 일상이었지만 저희는 다시 일어섰으니까요. 함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괜찮을 거예요. 분명히요.